반갑습니다. 해일조선 독립군 오늘은 NK투데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인가요? 12월 9일. 9일. 그래서 2015년도 한 이틀 남았네요. 그래서 송년 특집으로 오늘 NK투데이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합방송이죠, 오늘. 그렇죠. 오늘은 이제 주권방송의 NK투데이 코너와 NK투데이의 스케치북 코너를 혼합해서 조인트 연합방송으로 준비를 스케치북 했습니다. 어떤 방송이에요? 네, 스케치북이라는 거는 북한을 스케치한다. 그런 말장난으로 만든 방송이고요. 저희 이제 NK투데이에서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팟캐스트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소리로 들어라. 뭐 그럴 것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시면서 네. 동시에 이제 북한 소식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운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팟캐스트 올라와 있는 거죠? 네. 네. 유튜브도 올리고. 네. 네. 지금 아마 헬조선 독립군보다 팟캐스트 순위가 더 높은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한 500위권, 안 되겠다, 이거. 400위권에서 500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케치북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NK투데이, 요 코너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연합을 해가지고, 송년 특집이니까, 올 한 해는 이제 총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정세를 다 총정리하는 코너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총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북한 뉴스, 북한 네. 소식. 그래서 올해 2015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그래서, 네. 꽤 됐어요. 설문조사 한 지는. 어. 한 2, 3주 전에 설문조사를 4명에게서 의견을 받아서 네.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받아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무슨 공신력 있는가 보네? 전혀 없죠. 지나가던 사람 잡아가지고. 자, 해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네. 올해 2015년 북한에서 아주 주목해 봐야 될, 성과, 혹은, 주목해야 될 사건,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의 오늘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고, 또 2016년에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좀 보여주는 또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선정을 해보죠. 자, 대방의 첫 번째. 첫 번째는 예. 이동훈. 소개를 안 했네. 네.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안 했습니다. 소개를 먼저 좀 충격적이다. 드릴게요.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NK투데이에서 취재국장으로 있는 이동훈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케치북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나와서 팟캐스트 하는 거는 처음이네요. 상당히 좀 긴장되고 있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사건, 사소. 네, 첫 번째는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북한이 건설을 했는데 이 소식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라는 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난 5월 3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현지 지도를 했는데요. 이때쯤 해서 아마 완공이 된 거 아닌가. 5월달에 벌써? 예. 상당히 오래됐어요. 꽤 됐네. 네. 이때쯤 해서 완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요.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휘소를 방문해가지고 우주 개발 사업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한 중대사다.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 등 관련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700여 제곱미터, 4,165평이라고 해요. 그 정도 하면. 그렇게 안 크네? 4,000평이면, 그죠? 건물. 네,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있고, 기본 건물이 있고, 보조 건물이 있고, 측정소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건물 내부에는 위성 발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주현시실, 그 다음에 위성을 관제하는 보조 현시실, 조종실, 광학 관측실, 관람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정확한 위치는, 어디, 무슨 시, 무슨 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소가 안 나왔어요? 네. 그거는 저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근데 CNN 기자가 가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나 봤는데 주소를 못 찾았어요, 제가. 어쨌든, 공개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해 발사장을 통제하는
곳이냐, 아니면 동서해 발사장 전체를 지휘 통제하는 곳이냐, 이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알 그렇죠. 수가 없죠. 뭐 아직 더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발사했을 때 그 지휘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새로 지은 거죠. 새로 지은 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 방송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특이할 만한 그 발언이 있었는데, 북한 과학자들이 다수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시기가 임박했다. 이렇게 밝힌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석한 게 있더라고요. 우주 로켓 하나에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동시에 궤도에 올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인공위성 발사, 우주 개발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네, 사실은 올해 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했나? 거의 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뭐 네. 임박했다, 뭐 계속 이런. 쏠 권리가 있다. 네. 하지만 쏜다는 말은 안 했죠.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이 북한에서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 네. 내년이 또 마무리되는 해예요. 아, 2017년에 그렇죠. 새롭게 또 아마 개발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 과학기술적으로 네. 이게 여러 개의 위성을 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그 발사체를 네. 연속으로 뭐 그죠? 여러 개를 개 쏜다.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발사대에 여러 개의 위성을 탑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닌가? 근데 보통은 이제 발사장에 발사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발사대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그 엄청난 이제 열과 압력 때문에 발사대를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연속으로 쏘기는 좀 힘들어요. 발사대가 몇 군데 있으면 되지 않나? 아, 발사대가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발견된 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지하에 몰래 숨겨놨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또 인공위성 발사대를 지하에 몰래 숨겨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는 혹시 여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위성 발사 기술에서는 최고 높은 단계인가요? 그걸 뭐 최고 높은 단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아무튼 아무나 하는 기술은 아니죠. 몇몇 나라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지금 이제 인도하고 중국만 그걸 이제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개의 위성이 들어가서 그게 각자의 자리로 이제 네, 그렇죠. 네. 하나씩 딱 떨궈 주는 거죠. 쉽지 않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북에서 내년에 또 그 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이걸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위성 발사 센터 명칭이 뭐라 했죠?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입니다. 지휘소 여기를 딱 주목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첫 번째는 꼽은 이유가 있었구만요. 왜 장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아, 네. 자, 두 번째 또 뭡니까? 네, 두 번째는 라선시 수해복구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올 여름에 8월 22일에서 23일 날 태풍 고니가 왔는데, 이 고니가 사실 한국에는 큰 이렇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북한에는 상당한 이제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라선시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백학산 기슭의 주민들이 뭐 40여 명이 숨지고, 1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뭐 거의 100동 가까운 공공건물, 주택 1,000동 이상이 이제 피해를 입고, 뭐 철길 51개소가 파괴되고, 뭐 농경지 125정보가 침수되고, 뭐 이런 상당히 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큰 피해가 났는데 특이한 거는 8월 27일,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지나서였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라선시 홍수 피해 복구 사업을 중요 의제로 상정하고 인민군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당 창건일,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에 끝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8월 27일이면 어떤 때냐면은 그 지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나냐 마냐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여기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했는데 이 논의가 중심이 아니었고 나선시 피해 복구 사업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개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여러 개 중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요 의제로 상정을 했다 이렇게 딱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 의제들이 뭐 몇 개가 있었겠는데 크게 두 개였겠죠 결국 이제 준전시 상태 문제와 라선시 문제 두 개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특이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거를
8월 말이었으니까 10월 10일까지면 한 2개월 만에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개월도 안 되네요. 아, 2개월. 한 달 반. 네,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신기해. 근데 그냥 복구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이제 그 보도를 보면은, 수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천여 세대 살림집과 80여 동의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 보수를 완료를 했고, 9월 중순까지 40여 개 공장 기업소 생산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나오고 9월 하순에는 1,300세대의 단층 주택이 완공됐다. 그리고 그 인근에도 이제 피해를 입은 지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500여 세대의 소층 단층 주택이 새로 건설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800세대가 새로 건설된 거예요. 집을 1,800 아예 새로. 네, 아래 새로 지은 거죠. 그러면 원래 부서진 집이 1000여 동의 집이 부서졌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 완파된 거는 100여 개가 되고 나머지는 한 800여 개 정도는 부분 파손이 됐던 건데 이거를 싹 밀고. 네, 밀고 1800. 1,800동의 집을 새로 다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후다닥.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복구를 했고 이렇게 이제 된 게 사실 이제 군대를 투입했다는 점이 좀 유효했던 것 같고 10월 10일 이전에 무조건 완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가 당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목표가 이제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일 날 현지를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복구 완성된 걸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수해 난 지역은 다 그렇게 해주는 건가?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막 예. 그 보도를 많이 하던데 기존에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피해가 좀 이제 집중돼서 컸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 상당히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전의 피해에 비해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피해가 발생하면 그거를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좋게 더 이렇게 괜찮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방식들 이런 것들도 꽤 주목해 볼 만하겠다. 하여튼 이제 이게 막 그런 막 논란을 막 하잖아요. 그 남쪽 보도에서는 부시공사다. 아, 한 달 만에 그죠. 집을 짓는 거 보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짓냐.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좀 지나봐야 알겠어. 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가? 아니 새로운 지구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 예, 지구가. 하나의, 예. 근데 이제 뭐 건축을 해서 몇 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빨리 지었다 하면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다 들어보면 단층 건물을 그렇게 좀 예. 빨리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층 건물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안전하겠네. 있습니다. 예. 근데 다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마당에다가 이게 밭 작은 떼기밭 같은 것도 막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더라고. 심지어는 그 TV도 다 제공이 됐어요.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네. 뭡니까? 세 번째는 제가 준비한 뉴스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풀 HD 방송을 시작했다라는 풀 HD. 네, 풀 HD 방송을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쪽은 지금 UHD 시대로 간다 이렇게. 네, 그렇죠. 거죠? 울트라 HD 방송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직 있고, 전면은 안 됐고 지금 하는 게 있죠. 하는 게 스카이 있고 라이프 뭐 이런 데서 좀 하는 게 있고 지금 방송에 따라서 평균은 풀 HD예요? 우리가 예,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 HD로 넘어간 지 몇 년 됐죠. TV를 안 봐가지고 잘 저도 보진 않는데 뭐 기사 조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한국은 몇 년 됐고 북한은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했고 이전에도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1월 10일 날 이제 주파수를 변경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급 음성과 영상 송출만 가능했던 주파수 대역에서 HD급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1월 10일 날 19일부터 HD 방송을 개시를 했고 2월 8일 날부터 이제 풀 HD 방송을 했는데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SD 방송이라고 하는데 표준화질 이건데 이걸 이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2월 8일부터 이제 HD 방송만 나오게 됐다. 어쩐지 그래서 이번에 그 70돌 행사했을 때 그 종편에서 막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화질이 좋더라고.
그런 효과겠네, 또. 네, 약간 뭐 그런 효과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HD 방송이란 게 바로 한 달하고 딱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예, 2011년 2월 달에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는 곳에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부터 시험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방송을 만든 건 2012년 3월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올해 전면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이제 HD 방송을 보려면 거기 맞는 그 수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TV가 TV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차 이제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요. 2014년 5월 달에 한국무역협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디지털 TV 수신기가 2011년에 310만 달러 규모였는데, 2012년에는 846만 달러. 그러니까 뭐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 2014년 4월 한 달 동안만 482만 달러어치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HD TV를 만들고 있다는 이런 저 아리랑이라고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아리랑 TV LCD 모니터인가? 네.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만 대의 그 HD TV가 실제로 보급되어 왔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HD TV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선물도 많이 해주는 걸로. 맞아. 집들이 네. 할 때만 가져가더라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선 씨 얘기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선물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선물로도 많이 주고 이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많이 보급이 됐다. 그래서 그 보급된 거에 맞게 HD 방송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그 북한 관련 소식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의도적으로 북한의 영상을 흑백 처리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원래는 칼라인데. 컬러가 더 빨리 시작됐지, 그게. 네. 60년대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날- 흑백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아. 막 저화질 흑백으로 막 해가지고 거의 막 낡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네. 이제 너네 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받아서 편집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생중계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죠. 뭐 생중계 그런 못하겠네. 문제가 있겠네요. 야, 그러면 이게 하여튼 단순하게 HD, FHD 방송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네. 어떤 뭐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HD 방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변에서 HD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마련이 됐다는 수용 거고, 소비자가 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이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호전됐다라는 징표도 될 수 있다. 예.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풀 HD 뭐 이렇게 바뀌고 나서 그 출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연하는 사람들이 화장이 더 두꺼워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세하게. 예.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화장실도 같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북한이 독자적인 표준시인 평양 시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거는 8월 달에 했나요? 네, 8월 15일. 8월 15일부터 표준 시간을 30분 늦추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게 시간이 11시 30분인데 지금 북한은 11시입니다. 11시. 그래서 30분이 지나야 11시 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왜 했느냐? 원래 우리의 표준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표준 시간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이 자기들 표준시로 우리 시간을 강제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광복 이후에도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 표준시를 다시 되돌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계를 다시 30분 늦추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계 시간 이거 딱 보면은 그 평양이 아마 따로 나와요? 예,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게 아직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검색을 안 해봤는데. 뭐 한국 안드로이드만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자기의 어떤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죠. 통합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독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54년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요? 네, 복귀를 했다가 1961년에 다시 일본하고 그 일본 쪽 시간으로 되돌려 버렸죠. 그때가 이제 그 5.16 쿠데타 직후.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되돌아오진 못했고 한국 내에서도
표준시를 우리 독자적으로 바꾸자라는 주장들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채택은 안 됐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게 되면은 뭐 11시에 한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시간이 좀 달라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한쪽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남북회담 할 때 이제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북에서 이제 11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30분 늦춰서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회담 들어가기 전에 뭐 사전에 환담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 태블릿 차인 같은데 아무래도. 네. 그래서 평양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참 특이한 게, 그, 국내에서 표준시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쪽은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 쪽이에요. 네. 야당 쪽에서 그런 주장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자, 5번째. 네. 네, 5번째는 스포츠 소식인데요. 네. 북한이 올해에 그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 부분에서 금메달 땄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주목할 만한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세계 수영 대회. 네, 거기서 이제 최초로 금메달 땄다. 이걸 이제 좀 꼽아왔습니다. 물론 북한 여자 축구가 뛰어나긴 하지만 워낙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금메달의 주인공은 16살 소녀 김국향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 7월 달에 있었어요. 7월 31일 날 러시아에서 있었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원래 다이빙 종목이 중국이 다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북한 선수가 다이빙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세계적으로도 중국을 꺾었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금메달 따고 그 북으로 돌아가가지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막 대대적 환영 대회도 하고 칭호도 받았습니다. 칭호도 받았는데 인민체육인 칭호도 받고 이 김국형 선수를 지도한 신정림 감독에게도 인민체육인 칭호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북에서도 좀 크게 환대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딱딱한 데서도 있는 건가? 네. 그죠? 스프링보드가 있고 플랫폼인데 스프링보드는 이제 퉁 하고 튀면서 이제 하는 거고 플랫폼은 널뛰기 하듯이 네, 하는 거고. 박자 잘 맞춰서. 예, 플랫폼은 이제 딱딱한 곳에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빙을 딱 보니까 이게 싹 들어갈 때 물이 거의 안 튀어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점수가. 그거 잘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그래서 왜 이제 그 키가 작고 등치가 작은 사람이 유리한 거죠. 물이 덜 튀니까.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체격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김국형 선수 같은 경우는 극적 역전승을 했거든요. 원래 마지막 시기 전까지 4위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했는데 뭐 심판들이 10점 만점 주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매우 잘해가지고 막판에 역전을 딱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여자 축구가 또 대표적이고 그다음 역도. 네. 네. 역도는 무슨 세계 신기록 계속하대. 게임들마다 해가지고 네. 식상하죠. 역도도 근데 올해는 성과를 내긴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새로운 선수들 다른 나라에서 나온 새로운 선수들이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 역도도 새로운 사람들 또 발굴을 해야 계속 키워야겠구만. 이제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동훈 기자는 저기 북한 체육 전문 기자로 네, 스포츠 전문입니다. 그 우리 작년 아시안 게임 때 아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키워봅시다. 내년 올림픽이 있습니다. 자, 6번째. 네, 6번째는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됐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는 원래 백두산 성군청년발전소였거든요, 이름이. 그쵸, 처음에 이름 그랬더런데. 예, 그렇죠. 이게 10여 년 만에 건설을 완성했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한 20여 년 걸린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기가 이제 백암군, 그러니까 백두산 기슭에 있는 백암군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건데 1995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고난행군 한참 막 시작할 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착공은 했는데 일을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가 된 거죠. 그러다가 2002년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건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청년 돌격대를 묶어가지고 자 백두산 발전소를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백두산 성군 청년 발전소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2002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여 년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웠냐면, 일단 백두산이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안반지대예요, 얘가. 전부 그 화산이라서. 이 고산지대 안반지형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계속 어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백두산 이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2000년대 상당히 많이 그 지목이 됐었어요. 뭐 공동사설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 이거 빨리 완공해야 된다. 근데 계속 더뎌지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인민군을 또 투입을 합니다. 군대 가서 지어라. 청년 돌격 때만으로는 진척이 안 된다. 눈파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8월 28일 날, 올해 8월 28일 날 1호 발전소를 완공하고 10월 3일 날 2호 발전소를 이제 완공을 한 거죠. 규모 자체도 워낙 이제 좀 크고, 그러니까 이게 그 1호기가 60메가와트라 그래요. 2호기는 얼마인지 용량은 안 나왔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최대 수력 발전소가 8당 수력 발전소인데 여기 용량이 12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8당 수력 발전소의 절반 정도 용량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큰 편이다, 대용량 발전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8번째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래 걸렸다? 네, 오래 걸렸는데 이걸 결국 이제 완성했다라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북한에서는 크게 보고 있고, 이 명칭 자체도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라고 이렇게 명칭도 좀 바꿔가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청년들이 우리 국가에 이제 국가를 떠밀고 나가고 있고 우리 미래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공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내년 청년절까지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를 무조건 끝내라 라고 또 명령을 했다 그래요. 청년제는 8월 달인가요? 그쯤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여름까지 또 3호 발전소 고생하시겠네. 네. 근데 그 전력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 인근으로 이제 인근에서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네, 7번째는 평양국제공항을 리모델링했다. 이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원래 순환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국제공항. 예,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7월 1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7월 1일 준공식을 했고요. 리모델링은 이제 2012년부터 진행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완전히 사실상 거의 새로 지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 뜯어 고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조사가 있었고, 신청사가 있는데, 신청사 쪽을 따로 이제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네, 그랬는데, 원래는 작년 말에 이게 완공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11월 1일 날, 작년 11월 1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공사 현장 방문해서 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주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 거죠. 주체성, 민주성이 살아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게 뭔 말인지. 뭐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마감 단계에 있다가 다시 공사를 다 부시고? 다 부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마감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방문했고 7월 1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세계 여러 언론들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뭐 보니까 미국의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CNN, 영국의 BBC라든지 가디언, 인디펜던트, 데일리 메일, 뭐 캐나다 방송, 일본 방송 이런 데서도 막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진들을 좀 보니까 안에 그 다른 나라의 그 세계적인 항공사와 크게 이제 뒤처지지 않는 내부 시설을 좀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보니까 초콜릿 퐁듀 판매점도 있고. 와인바라든지 에스프레소 가게라든지 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좀 약간 구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랬는데 신식으로 다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규모 자체는 인천공항보다는 좀 많이 작은 편이긴 하다고 해요. 네. 어찌됐건 내부나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항공 청사를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 청사를 세계적인 건지 제가 이번에 인천공항 이제 중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인천공항
시설과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아, 사진으로? 뭐 직접 가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수상공. 자, 2005년도에 그 아리랑 보러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이제 할주로가 너무 울퉁불퉁하더라고. 아, 비행기로 갔습니까, 그때? 비행기로 갔지. 네. 직항로로 갔지. 네. 활주로도 새로 다 했다고 새로 해요. 했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인천에서 김포공항인가 하여튼 네. 그때 할주로 느낌하고 네. 순환공항 할주로 느낌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구당당 하고 막 바퀴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됐어. 근데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네. 뭐 다행이네요. 네. 특징이 또 뭔지 알아? 아, 누가 딱 지적을 하더라고. 어. 평양 순환공항에 딱 들어가면은 초상이 있잖아요. 김성주석 초상. 네. 근데 국제공항에 없다는 네. 거예요. 아, 초상이 그 건물 없었죠. 외벽에. 외벽에. 외벽이 아. 없었죠. 아, 이거 몰랐는데 딱 보니까 없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아직 안 단 건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제 없긴 없고요. 없긴 없고, 어쨌든 공항 이제 만들었는데 약간 활주로 얘기도 하셨지만 네. 주변에 또 그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6월 25일 날 방문했을 때 도심과 공항을 연결할 도로도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과업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철도랑 고속도로를 둘 다 만들어라 이렇게 과업을 줬다고 하니까 아마 추가로 더 이제 그런 외부 환경 이런 것들 더 마련될 것 같고 활주로나 이런 것들 더 늘릴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산공항 좀 더 바뀌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제가 좀 생각해봤더니 수산공항은 약간 좀 아까 활주로도 울퉁불퉁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좀 약간 후지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새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첫 관문이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제고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8번째. 네, 8번째는 무시무시한 SLBM 발사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의 약자죠? 네,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러시아식으로 어디신 영어인가요, 그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약칭으로 이제 흔히 SLB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보통 이제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5월 8일 날 이걸 첫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진 조작이다라는 주장이 많았어요. 서방에서 저 가짜다, 실패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했는데. 연기가 약간 좀 어색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 바닷물에 비친 불빛이 이상하다 뭐 이런. 연기가 어색한 거 뭐야? 연기를 어색하게 했나 보죠. 뭐 이상하게 붙여놓은 것 같다 이런 거겠죠. 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을 아예 공개를 했어요. 네,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동영상을 공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작이라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영상은 좀 조작하기가 힘드니까. 아니,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했더라고,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이 SLBM 자체가 워낙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무슨 일반 폭탄을 싣진 않잖아요. 보통 핵무기를 싣지. 그래서 이 전략무기를 싣는데 전략무기를 발사하는 수단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래요. 3대 뭐 전략 수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이제 폭격기에서 폭탄을 싣고 가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 이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썼던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 마지막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잠수함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물속에 있다 갑자기. 물속에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뿅 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이제 최종 무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무기가 계속 생기잖아. 최종까지는 아닌데 현 시점에서는 현단계 최종 무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강력한 무기다. 네. 준비되죠. 근데 좀 이제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북한이 이거 발사를 했는데 그 발사 사진을 딱 확대해 보면 미사일 겉면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북극성 네, 1 네.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1 있었어요? 예. 1번? 예. 아, 숫자 1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좀 비교해봐야겠네. 1번 노래하고. 아, 일본 손으로 쓴 거랑 일지하고 좀 다른 것 예, 같은데. 글씨체가 다르던데요. 근데 북극성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뭐더라? 예, 폴라리스입니다. 아. 폴라리스? 예. 폴라리스가 북극성이란 뜻이에요. 어. 근데 제가 왜 이게 주목을 했냐면 미국이 만든 이 최초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이름이 솔라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북한이. 야, 시끄럽겠다.
그래서 이거 미국과 경쟁하겠다, 혹은 미국을 상대로 한 미사일이다라는 걸 좀 은연중에 비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북극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그거는 이제 원래 미국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만들 때 목표가 뭐냐면 북극으로 가가지고 북극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지구 개념은 이제 잘 이해가 어려운데 이게 입체이기 때문에 예. 그 북극을 통해서 가야 가장 빠른 길인가? 그거는 이제 일반 미사일 쏠 때 얘기인데 네. 이거는 잠수함 자체가 아예 북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해에서 또 올라가지고 네네네.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게 이제 폴라리스였던 거죠. 그럼 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글쎄요. 북은 뭐 태평양 아무 데서나 그냥 망망대해서 쏘겠죠. 그래서 그래서 왜 8번째?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 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어렵다면서요? 네, 10개국도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나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특이한 거는 보통 이 정도 미사일을 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핵잠수함이 아닌데, 알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그게 핵잠수함, 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네, 핵잠수함으로 만들기에는 굳이 그렇게 작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굳이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디젤 그렇죠. 잠수함에서 쐈다. 네, 일반 디젤 잠수함인데 불가능한 거 원래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이제 특이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북한이 핵잠수함까지 도입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사출 실험은 성공한 것 같다. 근데 한 150m 정도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공개된 영상만 봐도 150m는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더라고. 150m 좀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150m 지점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죠.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출 실험은 성공했고 미국 내에서도 곧 이제 막 실제 성공 단계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요거는 북한의 군사 분야에서 특이한 주목할 만한 뉴스였네요. 부분이다. 예. 자, 9번째 뭔가요? 네, 9번째는 숙성 과학기술 전당을 이제 그게 완공됐다라는 거고, 숙섬이란 그 평양 대동강의 숙섬이라는 곳에 과학기술 전당을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 모양을 보니까 원자 핵 그 모양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모양으로도 건물을 만들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건 10월 28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10월 28일 준공이 됐고, 이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과학기술 자료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전자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전당에 가면 그 전자도서관에 있는 과학기술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전시실이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연구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각의 이제 뭐 연구실, 전시실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을 익힐 수 있도록 일반 주민들이 가서 과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약 10만 평방미터라고 해요. 아까 소개했던 위성 관측 지휘소보다 훨씬 크죠. 10만 평방미터로 가지고 10만 평방미터의 넓이에서 그 건물을 지었고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나 학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500명 정도 묵을 수 있는 23층 규모의 과학자 숙소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과학 기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미래 과학자 거리라든지 위성 과학자 거리라든지 이제 과학자들을 우대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거에 좀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죠. 과학기술 전당이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부터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매우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27조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 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 기술 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건 경제가 뭐건 간에 과학기술을 핵심에 두고 이제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과학기술 전당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랑 좀 다르죠? 여기 과천에 있는 과학관하고. 과천 과학관. 네. 네. 그냥 과학관들은 대부분 과학 전시 위주로 돼 있잖아요. 전시. 네. 전시실 뭐 이런 일종의 뭐 교육연구원 기능보다는 그죠? 네. 거기서도 물론 이제 무슨 교양 강좌 이런 것들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규모면에서 좀 차이가 큰 것 같고 여기는 보통 그런 과학관들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가거든요. 네,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성인들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설들이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네. 뭘까요? 대방의 1위 둑둑둑둑둑 그 1인가요, 그게? 일인가요, 그게? 마지막에 하는 아까 거니까 1위가 그거 아니었어? 마지막에 하는 게 1위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순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훈 기자가 한 견은 꼴등이었죠. 굴등했어.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 대방 1위 뭡니까? 네, 올해가 바로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지났죠. 예, 1위로 꼽았습니다. 10월 10일 잊었죠? 네. 왜 1위예요, 그게? 이게 올해 북한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계기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 올해 2년을 통틀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9가지를 꼽았잖아요. 네. 이 중에 상당수가 사실 이 당 창건 70주년과 관계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 이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때까지 만들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대부분 그때까지 하라. 뭐 다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창건 70주년에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거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가 북한 정치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열병식이 좀 특이했다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외교 부분에서 성과들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 3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정치가 안정화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 열병식 연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뭐 생중계가 됐죠. 네, 생중계가 했잖아요. 저희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예. 안타깝네요. 녹화 방송으로 보세요.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민 대중 제일주의 이런 이제 표현도 나오고 이게 원래 이제 당창건 기념식 연설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인 거죠. 당원들만 오나요? 그 행사에? 아니죠. 일반 주민들도 오는데 기본은 당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당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일 텐데 거기서 이제 당원들한테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에 나갑시다. 뭐 이런 이제 말로 딱 연설을 끝맺어요. 당원이 가져야 될 자세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당원들에게 인민. 근데 인민을 또 위대한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제 생소한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인민에 대한 이제 강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런 이번에 또 그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보너스를 또 100% 지급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돈을 엄청나게 이제 뿌렸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2배를 줬다는 건가? 그렇죠. 월급, 뭐 장학금, 그다음에 연로, 그 연금 네. 이런 거 받는 사람들한테 다 2배로 줬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사기 진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북한 지도부에서 상당히 신경 썼다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 그런 뭔가 이제 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북한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10월 10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했던 목표했던 것들이 상당수가 이제 달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이 당과 인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다 해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그건 뭐 쥐어짜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 일반 이제 인민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도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교도통신 같은 경우가 이제 12월 16일자 기사에서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된 뭐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북한 정치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 북한 정치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내년에 당대회를 또 하게 됐다. 뭐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정치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이번에 보여졌다. 거고 열병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은 이제 뭐 꺾어지는 해 5년, 10년, 무슨 10주년, 뭐 15주년 이럴 때는 항상 열병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열병식 했는데 사실 약간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대륙간 비슷한- 탄도미사일. 예, 그건 이제 저번 2012년에도 공개가 됐던 거고 다른 건 모양이라던데. 예, 모양이 좀 바뀌었죠. 네, 앞머리가 모양이 좀 바뀌었다. 예, 그 둥그스름하게 좀 2012년에는 바뀌었어요. 뾰족했는데 예. 올해는 좀 둥그스름해졌다. 근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뜯어봐야 아는데. 뜯어볼 수가 없어요. 분석해놓은 분도 있던데. 네, 네, 뭐, 추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겉모습만으로도 모든 걸 다 추정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새로운 형태의 뭐 미사일도 공개되고 뭐 그랬는데, 열병식 뭐가 특이했어요, 근데? 근데 제가 꼽은 거는 열병식에 군인만 참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소년단도 들어가고. 예, 조선 소년단, 뭐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이런 데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병식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군까지는 그래 열병식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홍 예비군이라면 저비군 뭐 예, 이런데. 붉은 청년군이다 이런데 예비군이잖아요. 여기가 하는 건 그런가 보다 예비군이니까. 근데 이건 뭐 청년 돌격대, 소년단 이런 데는 뭐 소년단은 청소년들이잖아요. 뭐 초등학생도 있고 막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병식 하면 군인들이 자신들의 무력을 시위하는 자리 뭐 이렇게 흔히 인식하는데 북한에서는 열병식의 성격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냥 무력 이게 아니라 국방력, 무력을 시위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문화행사 비슷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뭔가 문화행사. 공헌을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과시하는 자리.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 같은 경우 이번에 백두산 그 영웅청년 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그 우대해주고 좀 그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도 와서 열병식 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개념이 바뀐 것 같다. 예. 분석은. 예. 그런 거네요.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 몇 년 뒤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자 부대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막 가운 입고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부들이 배 끌고 오고. 네. 배 끌고 뭐 그물 들고 막 휘두르면서 그물 막 이러면서. 그거 좀 중요한 분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저는 그렇게 봤거든. 이게 그 나라를 지키는데 전 인민이 지금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외교 관계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공산당 서열 5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이제 만났는데 그 전에 김정은 제1위원장 만났고요. 만나서는 김정은 제1비서와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이때 류인산 상무위원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방북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주요 인사들이 많이 섞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북한하고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이렇게 회담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할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이 이제 성과에 기반해서 사실 12월 달에 북한에서 또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모란봉악단 공연. 근데 이게 또 이제 갑자기 무산이 되는 바람에 논란이 많이 나는데 이 모란봉악단이 갔다가 공연이 이제 막판에 취소가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거 자체가 세계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중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모란봉악단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북한에서의 위상 뭐 이런 것도 사실 확인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정도로만 그냥 계속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색도 안 되게 했다더래. 그래요? 모란봉으로 딱 검색을 못하게 관련 뉴스를 못 보게. 네. 그래서 이게 외교 문제로 되는 걸 중국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거죠. 등 이런 이제 것들을 제가 이번에 이제 당창건 70돌에 중요하게 좀 중요 지점으로 네. 꼽아봤습니다. 원래 이제 예전 몇 년 전부터 이제 당창건 70돌 얘기하면서 이제 동료를 막 했잖아요. 생산에서의 동료, 그리고 건설에서 동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 것도 있어요, 그죠? 예, 안 됐. 세포등판 같은 경우는 완공이 안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없더라고 아직 대대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보니까 이제 또 꼭 거기에 목표 그러니까 질이 보장이 안 됐는데 어거지로 맞추는 현상도 좀 줄은 것 같더라고. 이번에 이제 청사가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신청사가 원래는 70도로 그거 아니에요? 목표가? 그렇죠. 70도 전에 한 거긴
완공이 되긴 했죠. 그랬나? 예. 어. 완공이 되긴 했는데 원래 이제 지난해 말에 완공됐어야 그렇죠. 될 판인데 어. 한 6개월 정도 이제 청천간 계단식 발전소도 10월 말에 준공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10일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먹이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변경됐나? 보니까 70도 딱 보니까 뭐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 네. 근데 어쨌든 뭐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마지막 그게 그 북한의 10대 10대 뉴스. 뉴스의 네. 최종.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내년을 딱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정이 생겼죠. 그러니까 네. 당 창건 70주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당대회 개최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몇 년 만이죠? 80년에 한 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36년 만에 당대회를 하는 건데 그럼 당대회를 한다는 건 80년에 이 당대회에서 결정했던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 36년을 평가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으니까 앞으로 뭘 하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와 계획 이걸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당대회를 하겠다라는 건 사실 평가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할 거면은 당대회 안 하죠. 성공했으니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고난의 행군을 극복해내고 80년에 이 당대회에서 결의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북한이 이제 그 강성국가에 진입하겠다라는 목표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전성기를 돌파하는 걸 목표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최전성기가 이제 80년대 아닙니까? 그때를 이제 돌파하는 어떤 계기점, 이 정도의 준비는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보내면서 얻었던 이제 자신감,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뭐 다방문제 외교가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 내년에 이제 당대회로 딱 압축돼서 보여지지 않겠는가. 네. 어쨌든 올해 이제 10대 뉴스를 정해봤는데 자의적이죠. 4명의 비전문가가 선정한. 내년에 근데 이거를 10개를 딱 보면 내년이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중요하게 이제 대목으로 좀 짚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게는 이제 그 5월 당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NK투데이 요 코너에서는 그 쏟아지는 거를 주 담아야죠. 허겁지겁 이제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겠고 스케치북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북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일조선 독립군 NK투데이 연말 송년 특집 10대 뉴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